여러분의 즐겁고 풍요로운 여가 활동을 위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슬기로운 여가 생활, 전 세계 각국의 특별한 도시로 떠나는 시간이죠. 라디오 세계 여행, 박성경 작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프랑스 곳곳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지난 2주에 걸쳐서 리옹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오늘 둘러볼 곳도 또 리옹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보석 같은 장소들을 함께 여행해볼까 하는데요. 리옹이라는 도시 기원이 아주 오래됐거든요. 네. 무려 기원전 43년에 로마 제국의 식민도시로 처음 세워졌다고 합니다. 리옹은 고대 로마인이 갈리아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 즉 켈트족이 BC 6세기부터 살던 지역인 갈리아의 수도로 아주 번영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 시기 리옹의 중심지는 지금의 구시가가 아닌 푸르비에르 언덕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그 푸르비에르 언덕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언덕을 올라야 한다니까 너무 힘들겠는데요.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래요? 산악 열차 푸니쿨라가 있어서 그걸 타고 편하게 빠르게 언덕을 오르면 되거든요. 열차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아주 금세 가고요. 네. 물론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걸어 올라가셔도 될 정도입니다. 리옹의 푸르비에르 언덕에 오르면 여전히 남아있는 로마 원형극장 두 곳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중 한 곳인 대극장은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됐고 또 큰 야외 극장인데 2000년의 역사를 지녔지만 원형이 아주 잘 보존돼 있어서 지금도 여름에는 공연이 열리고 축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보다 작은 오데온 극장은 바닥이 기하학적인 무늬로 장식돼 있어서 독특한 멋을 또 품고 있으니까 보면 좋고요. 오랜 로마 시대의 정취를 느낄 수 네. 있는 곳이 푸르비에르 언덕입니다. 또 이곳에서 꼭 봐야 할 곳이 있을까요? 사실 여행자들이 푸르비에르 언덕을 오르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로마 유적지보다는 푸르비에르 대성당을 보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매년 150만 명이 찾는 리옹의 상징이자 명소입니다. 언덕 아래 구시가에서 언덕을 올려다보면 푸르비에르 대성당이 우아한 자태로 도시를 굽어 살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직접 앞에서 맞이하는 대성당은 아기자기한 궁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라 함께 하신다면 푸르비에르 대성당 사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외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궁전 같은 네.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 내부를 보니까 아주 화려한데요. 그렇죠. 푸르비에르 대성당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성당이거든요. 네. 1872년부터 1896년까지 24년간 건축된 19세기 건축물인데요. 로마네스크 양식과 비잔틴 양식이 으로 지어졌습니다. 팔각형 모양 4개 탑이 각각 모서리마다 자리하고 있어서 궁전 같은 인상을 더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부는 모자이크로 비잔틴 양식의 화려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는 사진의 오른쪽 아래와 같이 성서 이야기와 성당의 역사를 담은 모자이크들이 정면, 천장, 양쪽, 뒤쪽 모든 벽면 그리고 바닥까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네. 비잔틴 시대의 대성당은 오로지 황금빛으로만 물들였다면 푸르비에르 대성당은 금빛과 푸른빛이 절묘하게 섞인 모자이크가 천장과 벽면을 채우고 있어서 아름다움에 더해서 신비로움까지 전해줬습니다. 우리 룰루랄라님께서 성당 엄청 화려하고 맞아요. 예쁘다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것도 다른 성당들처럼 네. 스테인드 글라스가 정말 정교하고 화려한데 그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모자이크가 정말 인상이 강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감탄사가 네네. 계속 나오네요. 네. 지금까지 본 프랑스 성당들과는 조금은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도 그렇고 현지인들도 많이 찾게 되는 그런 정말 곳인가 봐요. 사랑받는 성당인데 푸르비에르 노트르담 대성당은 리옹을 전염병으로 구했다고 전해지는 성모에게 봉헌된 성당입니다. 성당 건립 비용 전체를 시민들의 모금으로 충당해서 더 의미가 깊은 성당이거든요. 리옹에는 꾸쌍드 리옹, 즉 리옹의 쿠션이라는 명물 과자가 있는데 쿠션 모양의 과자고요. 네. 1643년 페스트가 리옹에 퍼졌을 때 행정관들은 푸르비에르 성모에게 도시의 피해를 막아줄 것을 청원하는 행렬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이 행렬을 할 때 실크 쿠션 위에 7파운드의 밀랍과 금으로 만든 동전을 놓았다고 하고
패스트가 물러간 이후에는 또 매년 행정관들이 그 청원이 받아들여졌음을 감사하는 행렬을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네. 명물과자 꾸상드 리옹은 여기에서 기원했는데 그런 전통이 결국 성모에게 바치는 이 푸르비에르 대성당을 국민성금으로 짓는 것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엄청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럼 푸르비에르 언덕에서 봐야 할 것들 다 본 겁니까? 아니요, 아직. 또 있어요. 1893년에 에펠이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금속탑도 봐야 하고 네. 언덕에 올랐으니까 무엇보다 리옹의 전망도 봐야 됩니다. 와, 에펠이 만든 금속탑 역시 네. 사진을 들고 오셨는데 에펠이 만들었다고 해서 저는 그 파리 에펠탑 그 모습을 좀 상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아주 작은 탑이에요. 실망하셨죠? 아니요, 나름 또 매력이 있습니다. 네. 전망은 또 탁 트여서 보기가 좋은데요. 네. 제가 흐린 가을날 리옹에 있어서 맑은 전망을 보지는 못했지만 네. 푸르비에르 언덕에서 본 안개 낀 또 풍경도 참 운치가 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진주의 망진산 꼭대기에 있는 TV 그렇네요. 중계소 네. 같죠. 리옹에 있는 건 그 유명한 에펠이 만든 탑이 맞기는 한데 지금 망진산에 있는 것처럼 방송 송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1914년 리옹 박람회를 할 때는 그래도 탑에 레스토랑도 하나 있었고요. 네. 22명까지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있었다고 합니다. 1953년 11월 1일까지는 전망대로 또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텔레비전 송신타워로만 사용이 되고 있고 더 이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네, 푸르비에르 언덕에 오를 때는 푸니쿨라를 탔지만 저 내려올 땐 또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네. 친근한 리옹의 골목길과 오래된 나무들이 곁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길들이 탈 것 대신 걷는 걸 선택한 저에게 선물 같았습니다.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또 마주치니까 인사도 건넬 수 있고 맞아요. 좋더라고요. 네. 네. 이제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리옹 시청에 있는 떼로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시청 건물은 1886년 프랑스의 역사 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유서 깊고 아름다운 건물이고요. 시청 맞은편에는 멋스러움이 이 시청 건물에 뒤지지 않는 오페라 극장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페라 극장 안쪽 광장에는 늘 춤을 추는 사람들이 거리 공연을 벌이고 있어서 생기가 아주 가득한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이 광장에 들어서면 다른 것보다는 거대한 분수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한 바르톨디의 작품입니다. 이 또 분수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역동적으로 말이 달리는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네네. 표현을 한 그런 분수인데 광장에 들어서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분수로 직진을 했습니다.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말의 표정이나 움직임도 정말 역동적으로 실감나게 네. 표현이 됐지만 물의 수증기를 이용해서 숨가쁘게 달리는 말이 콧김을 내뿜듯이 표현해 놓은 게 정말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낙차가 다르게 떨어지는 물이 만들어내는 선들도 아름다웠고요. 분수의 바깥 난간에 앉아서 이 떨어지는 물소리도 듣고 오가는 사람도 구경하고 언제까지 앉아서 놀며 쉴 수 있겠다 싶은 곳이었는데 네. 사실 제가 이 광장을 찾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리옹 박물관을 이제 가기 위해서였는데요.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을 봐야 하듯이 리옹에 가면 꼭 들러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비교될 만큼 아주 중요한 곳인가 봐요. 네. 규모는 루브르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크다고 하고요. 네. 중요성을 루브르에 버금가는 곳입니다. 리옹 미술관은 건물이 17, 18세기에 베네딕트 수도원으로 사용하던 그런 곳인데요. 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15개 도시의 회화 컬렉션을 마련하라는 정부의 법령이 있었다고 해서 리옹에서는 이 건물 안에 미술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1803년부터 회화 컬렉션이 일반에게 공개가 되었고 그 컬렉션이 고대 이집트 유물에서부터 현대 미술까지 다양해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박물관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중요한 박물관인 만큼 봐야 할 작품들도 많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제가 리옹 박물관에서 꼭 봐야겠다고 체크하고 공부해간 작품만 50개가 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작품을 콕 집어서 소개해야 하나 고민이 정말 됐는데요.
그냥 제 시선에서 인상 깊었던 딱 하나를 꼽아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수르바란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그림입니다. 청빈의 상징이죠. 프란체스코 성인을 네네. 그린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조금 어둡기도 하고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수르바라는 17세기 스페인 화가로 빛의 강렬한 대비를 잘 살리는 작가로 유명하고 네. 성직자와 수사, 수도원에서의 생활을 주된 소재로 삼아서 종교성이 짙은 작품을 많이 남긴 화가입니다. 예전에 2달 정도 제가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수르바란 작품을 정말 많이 봤는데 네. 이 작품을 보고는 이전에 봤던 작품들과 다르게 좀 저도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그림은 살아있는 프란체스코가 아니라 죽은 프란체스코를 그린 거라고 합니다. 네. 15세기 중반 교황 니콜라스 5세가 아시시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 지하 묘소를 방문했을 때 성인이 죽었는데도 황홀경 속에서 신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미이라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 작가가 표현한 건데요. 네. 어느 프란체스코파 수녀원에 이 그림 걸려 있었는데 성인이 주제임에도 공포스러운 물건으로 취급돼서 이내 다락방에 처박히는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그걸 세월이 지나서 모랑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찾아냈는데 옆에 있던 개도 놀랐는지 맹렬히 짖었다고 할 정도고요. 네. 결국 이 그림은 고물상에 팔렸고 어떤 화가의 눈에 띄어서 이 리옹 미술관에 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무섭다기보다는 어떤 애틋함이 그렇죠. 네. 생겨납니다. 네. 소개하고픈 작품이 뭐 수십 개다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는 게 참 아쉬울 따름이네요. 네. 리옹 박물관에서 어떤 작품들을 더 보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네. 종교 개혁을 비판적으로 다룬 루벤스 그림이 또 눈에 확 들어오는데 네. 예수의 분노로부터 세계를 지키는 성 도미니크와 성 프란체스코라는 긴 제목의 작품인데요. 주제의 독특함을 이해하고 이걸 또 보면 좋고요. 또 밀레의 작품으로 네. 밀레라는 화가도 또 이 작품의 모델도 매우 서민적이면서 꾸밈과 허풍이 없어서 좋은 해군 장교도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아마 가시는 분들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눈에 많이 이제 띄실 텐데 고갱의 즐거운 나날, 타이티를 그린 그런 그림도 좋고요. 르누아르의 푸른 리본을 맨 여인, 그리고 드가의 무대 위의 댄서들, 모네의 그림도 또 2개나 있는데요. 체링 크로스에서 바라본 템즈강과 에트르타 같은 그림들은 크게 공부하지 않아도 친밀감이 생길 만한 리옹 박물관의 네. 그림들입니다. 파리 루브르에 비견될 만큼 규모 있는 박물관이거든요. 시대별로 중요한 작품들이 많고 또 조각 작품들도 뛰어난 만큼 리옹에 가시면 꼭 시간적 여유를 갖고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여행도 기대를 네.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경 작가였습니다.